제목이 뭡니까? 문화 상대주의와 문화 성찰이랬잖아. 사실 이런 제목을 달고 있지만 우린 이걸 뭐라고 볼 거냐면 제목을 옆에다가 따로 한번 달아볼게요. 옆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옆에다가 화살표 하시고 우린 이 제목을 바꾸면 좀 더 보편적으로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문화 이해 태도라고 말합니다. 자국의 문화든 타국의 문화든 우리 문화든 다른 나라의 문화든 문화를 이해할 때 가질 수 있는 태도 그 중에서 얘 메모하세요. 이 문화 상대주의라는 게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의 한 종류입니다. 즉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왜 타이틀로 문화 상대주의라는 표현을 달았냐면 이게 가장 바람직한 문화 이해 태도이기 그렇습니다. 써보세요. 다시 뭐라고? 가장 바람직한. 사실 바람직한이라는 표현을 쓴 건 도덕적으로 올바르다 이런 뜻입니다. 즉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바라볼 때 올바른, 바람직한 문화 이해 태도예요. 이렇게 대놓고 말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바라볼 때 어떤 주의를 가지고 바라보자는 얘기입니까?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문화를 바라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뭐 눈치가 빠르지 않아도 이제 여러분이 학교 교육을 몇 년 받았어요, 벌써. 초등학교 6년에 중학교 3년, 여러분 10년 타잖아. 그러면 고수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바람직한 문화 이해 태도라고 쓰는 순간에 여러분쯤 되는 이 공부에 고수쯤 되는 여러분은 생각할 겁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게 있다는 얘기네. 그쵸? 바람직한 문화 이해 태도가 있다는 얘기는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 이해 태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것도 배울 겁니다. 두 개.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 이해 태도. 얘는 바람직한 문화 이해 태도. 제목을 보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넣으세요.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바라볼 때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바라봐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 상대주의를 바람직한 문화 이해 태도라고 부른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보죠. 그 전에 문화 상대주의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라마다 지역마다 문화가 차이가 나지.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중간고사를 보고 왔기 때문에 아마 머릿속을 또 싹 비우고 왔을 겁니다. 그죠? 초기화시키고 왔죠. 그래서 나는 다시 7단원의 주제인 문화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문화는 뭡니까, 여러분? 한 명씩 물어봐야 대답할 거죠? 이렇게 단체로 물어보니 여러분은 답을 안 하지. 문화는 뭐야? 이름을 꼭 지명해야지 대답을 할 거지. 뭐 눈을 피합니까? 승아야, 문화는 뭐야? 문화란 뭐야? 지금 우리 7단원씩 다 하고 있어. 문화 파트 시험 들어봤어. 자, 문화란? 웃어요. 힌트를 줄게요. 세 글자, 네 글자로 얘기해 주세요. 기현아, 문화란? 땡땡땡, 땡땡땡땡.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앞에 세 글자, 뒤에 네 글자. 뭐라고요? 전통이 아니면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면 틀렸겠지? 시작이? 자, 세 글자. 앞에 세 글자. 초성 줄게요. 와, 오늘 정말 힌트 정말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드. 초성입니다. 그래도 안 나와요? 자, 뒤에. 초성 줍니다. 초성. 공통된이지. 자, 이렇게 초성 주면 나와야 돼요. 이것도 안 나오면, 와우. 공통된, 오케이. 생활, 양식 쓰세요. 문화란 공통된 생활 양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앞에 공통된 생활 양식, 문화의 뜻이야. 공통된, 와우. 초성 갖고도 안 나온 사람 뭐야? 생활 양식. 더 줄일 수는 없어. 내가 최대한 줄인 거야. 공통된도 빼먹으면 안 되고 생활 양식은 문화 그 자체야. 빼먹으면 안 돼. 그러면 문화가 공통된 생활 양식이면
이 앞에 무엇을 집어넣어도 된다 그랬죠. 아까 기현이가 전통문화, 아니 왜 문화가 하는데 전통이 떠오릅니까? 그건 전통문화지. 그럼 이제 물어봐 누군가. 전통문화가 뭐야? 그건 이제 우리 조상들이 전통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걸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야. 그건 전통문화고. 그러면 한국 문화는 뭐야? 네, 한국이요? 한국 문화는 뭡니까? 아, 문화의 뜻을 알았잖아요. 그럼 한국 문화는 뭐예요? 한국의 한국 사람들만의 공통된 생활 양식입니다. 노인 문화는 뭐예요? 노인분들 노인들만의 공통된 생활 양식입니다. 청소년 문화는 뭡니까? 보면 청소년,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응용하세요. 지금 내 말을. 왜 코드 틀립니까? 청소년들만의 공통된 생활 양식입니다. 일본 문화는 뭐예요? 일본의 일본인자를 붙이세요. 우리 자꾸 국적을 얘기해. 일본인들의 공통된 생활 양식. 아직도 이제 응용이 안 돼요? 자, 프랑스 문화는 뭐예요? 프랑스인들 이렇게 붙이세요. 공통된 생활 양식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또 잊었죠? 그러면 그 지역만의 공통된 생활 양식인 문화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 문화를 만드는 건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입니다. 다시 우리가 7단원에 갔을 때 7-1이 뭐였어요? 전 세계 문화권이었지. 전 세계 문화권. 그 전 세계 문화권을 어떻게 나눴어? 건조기후가 나타나는 건조 문화권도 있고 열대 기후가 나타나는 열대 문화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시험법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온대기후 지역, 특히 아시아 계절풍 몬순 문화권도 있고 그러면 지금 내가 얘기한 건 다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자연환경이죠. 자연환경 얘기를 했어요. 건조기후다, 온대기후다, 계절풍 지역이다. 즉 문화가 다른 건 자연환경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다음 두 번째, 종교에 따라서 우리 또 문화를 나누기도 하죠. 크리스트교 문화권, 이슬람 문화권, 그 다음에 뭐 불교 문화권 이런 식으로. 종교는 인문환경이에요. 그래서 문화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기후와 지형 같은 자연환경, 종교와 언어 같은 인문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좀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했어요. 자연환경의 가장 중요한 요소 2개 얘기했죠. 기후와 지형. 쓰세요. 인문환경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게 또 종교나 언어 또는 민족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화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앞에서 제목에서 얘기했잖아요. 문화 상대주의는 우리랑 다른 문화를 이해할 때 가져야 되는 태도입니다. 그게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자, 문화 상대주의 갑니다. 이제 바로 문화 상대주의 뜻이 나오죠. 문화 상대주의 뜻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각 사회의 문화를 주체요. 그 사회의 특수한 환경과 역사적 상황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태도예요. 나왔네 드디어.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라고. 그런데 선생님이 문화 상대주의가 뭐야?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끝을 뭐로 끝내줘야 돼요? 이해하는 태도. 이렇게 끝내줘야 됩니다. 문화 상대주의가 뭐야 했는데 하는 거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앞에 막 설명하다가 뒤에 가면 막 말 얼버무리지. 걔는 성격이 어때? 애가 이렇게 됩니다. 문화 상대주의 끝은 뭐로 끝내라고요? 이해하는 태도야.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는 태도야? 그 사회의 환경, 그 사회의 역사적 상황, 그 사회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얘를 하나로 줄여줄까요?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나의 입장이 아니야. 그들. 일본 문화를 바라볼 거야? 그럼 일본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뭐야? 그들의 입장에서 보는 일본의 환경, 일본의 역사, 일본의 사회적 맥락. 알겠어요? 안 써요? 그들의 입장. 선생님이 이걸 다 줄였잖아요. 우리의 입장이 아닌 그들의 입장. 여기서 말하는 입장은 위에서 말했던 거 2개야. 그들의 자연환경, 그들의 인문환경. 거기서 이해하라고요. 그게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문화 상대주의를 예를 들 때
자, 여기 봐봐요. 지역마다, 나라마다 전통적인 장례 방식이 달라요. 그지?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어떤 장례 방식을 씁니까? 이것도 몰라요? 여러분 외계에서 왔어요? 자, 우리나라 요즘에 어떤 장례 방식을 많이 씁니까? 화장하죠. 화장 많이 쓰죠, 일반적으로. 화장은 불교입니다. 불교적인 전통이에요. 불교는 인도에서 나온 거니까 인도 쪽에서 유래된 그러한 장례 방식입니다. 화장 말고 또 뭐 있어요? 화장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하지 않고 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이거밖에 몰라요? 뭐? 장례 방식이니까 두 글자로 줄일게요. 아, 네. 매장 방식도 있어요. 관에 넣어서 매장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게 화장이나 매장이 어때? 일반적이지. 그런데, 자, 저기, 다른 지역에 가면 조장이라는 장례 방식도 있어요. 들어봤죠? 조장은, 이 조자는 세 조자를 씁니다. 세 조. 채를 들판에 넣어두면 새들이 와서 쪼아먹게 두는 방식입니다. 조장. 자, 그러면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조장을 이해하려면 왜 그들은 새들에게 시체를 쪼아먹게 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의 자연환경, 그 사람들의 인문환경인 종교, 그다음에 어떤 세계관을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야, 어떤 나라는 부모님의 시체를 들판에 놓아두고 새들이 쪼아먹게 놨던데 잔인해. 자, 봐봐. 잔인해 하는 순간 뭐야?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의 태도입니다. 잔인해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우리 입장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자,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어느 지역에 땡땡땡에 들판에 부모님 시체를 버려놔서, 그럼 욕하겠죠? 뭐 세상에 저렇게 천하의 불효가 있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린 유교 문화권이고 불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시체를 들판에 놓아두는 건 불효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지만 그건 우리 입장이잖아. 방금 우리가 문화 상대주의를 배웠으면 조장을 하는 그 지역에서는 왜 이런 장례 풍습이 나왔지? 그들의 입장으로 가야 돼요. 여기는 어디냐면 티벳입니다. 티벳의 전통적인 장례 방식인데 왜 이런 조장의 방식이 나왔나고 살펴봤더니 그들의 자연환경은 매장에 적합하지 않아요. 시체를 땅속에 묻으면 안 썩어요. 썩지 않아요.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자연환경이 그 매장에 적합하지 않죠? 그 다음에 전통적인 종교에 의하면 그들은 영혼이 해방되는 게 새들이 육신을 쪼아 먹고 새들이 영혼을 하늘로 자유롭게 전달해준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전통적인 종교와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조장이라는 장례 방식이 등장했거든. 이게 무슨 태도야?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입니다. 근데 그럼 아까 그 반응은 잔인해. 이 반응은 선생님이 이런 반응도 부르는 명칭이 있나요? 있어요. 아까 잔인해는 우리 입장에서 조장을 바라본 거잖아요. 우린 그거를 다문화 중심주의적 태도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 예를 드는 게 자, 식생활에서 이번에는 다른 입장을 한번 볼게요. 자, 한국인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까지만 해도 해외 토픽 같은데 뉴스로 실리기도 했었죠. 한국인의 개고기, 한국의 개고기 문화라고 있습니다. 정말 예전 얘기예요. 한 3, 40년 전? 2, 30년 전? 뭐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 이게 유럽의 어떤 모 신문에 실린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개고기를 먹는다라는 어떤 팩트가 실린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이 개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그 유럽 국가의 한 어떤 사람이 자기 눈에서 평가하는 어떤 기사가 실린 적이 있어요. 당연히 그 기사는 우호적이었을까요? 비판적이었을까요? 비판적이었어요. 굉장히 야만적이다라는 어떤 느낌을 넣으면서 썼습니다. 자, 그 사람은 유럽의 그 사람은 그 신문은 문화를 어떻게 바라본 겁니까? 자문화 중심주의적 시각으로 바라본 겁니다. 왜 한국인들이 개고기를 먹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서 봐야죠. 여러분, 우리한테 개는 지금 말고 무슨 전통적인 얘기랑 우리 조상들한테 개가 트렌드였을까요?
안방마님이 자기 안방에 개에다가 한복 입혀가서 키웠을까요? 어머, 엄마 갔다 올게. 3월이랑 같이 놀아. 이러고 있었을까요? 프렌드도 아니고 패밀리도 아니었어요. 그지? 만약에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강아지가 안방마님과 함께 방에서 키워지는 그러한 어떤 지금으로 치면 반려동물이었다면 잡아먹는 게 잔인한 거지. 패밀리를 잡아먹는 건데? 와, 우리는 어떻게 요즘에 그 개들을 이제 애완견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나요? 반려견을 키우는 집들 보면 다 뭐라고 합니까? 아빠 갔다 올게, 혹은 형 갔다 올게 이렇게 말하지. 거의 뭐 가족이잖아요. 패밀리고 프렌드가 되잖아. 근데 잡아먹었어. 와우, 그건 잔인하다고 비판할 만합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한테 개는요, 특히 백성들한테 개는 집을 지키는 거거나 아니면 복날에 돼지나 소가 귀했기 때문에 개 좀 잡아먹는 식용이었어요. 근데 그걸 잡아먹는다고 비판하면 그거는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거지.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가 부족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의 일상 언어가 아닌 고급진 언어로 돌아갑시다. 고급진 언어, 교과서적인 언어. 문화 상대주의가 뭐야? 그러면 고급진 언어를 표현합니다. 그 사회의 자연환경, 인문환경, 사회적 맥락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이렇게 말해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자동으로 입력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 걔네들 입장에서. 오케이? 그들의 입장에서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다. 선생님 정말 자세히 굉장히 난이도를 낮춰서 여러분한테 설명했기 때문에 이해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로 문화를 바라보면 어떤 점이 좋을까? 그렇게 되면 그들, 우리가 이해하려는 사회, 그게 일본 사회든 프랑스 사회든 아니면 에티오피아 사회든 그 사회,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들만의 어떤 고유한 의미. 아, 우리 두 장 이해했잖아요. 저 사람들은 새들이 육체를 쪼아먹어야 영혼이 자유로워진다고 믿는구나. 의미.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면 이해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인정해요. 그런데 상대주의적 태도가 아닌 자문화중심주의적인 태도로 문화를 바라보면 일단 이해를 못합니다. 뭐야? 어떻게 프렌드를 먹어? 패밀리를 잡아먹어? 아, 야만인. 이렇게 돼요. 이해를 못하지? 아, 야만인. 야만인이 뭔데? 인정하지 않는 거야. 자, 다시 보자. 사고의 흐름을. 개고기를 먹는데 아, 잔인해는 뭐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어떻게 그걸 먹어? 이해 못하지? 그 다음에 뭐가 돼? 아, 야만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 개고기를 먹어? 그랬구나. 이해되죠? 그들한텐 그랬구나. 인정이 됩니다. 되게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갈게요. 설명 끝났어요.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가 왜 필요한데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회나 다른 지역의 문화를 바라보면 갈등하지 않아요. 이해하니까, 인정하니까 갈등이 방지가 됩니다. 또 뭐가 될까요? 그래, 그들의 문화도 다 가치가 있구나. 공존할 수 있습니다. 함께. 그러면 전 세계의 문화 다양성이 유지되겠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표현이 아까 지금 여기 나왔지? 자, 이 개념자 교실에 이거 발표해봐. 문화 상대주의를 부정하는 태도. 여기다 써요. 그럼 이건 뭔데? 우린 이러한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표현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 아까 선생님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가 두 개 있다고 그랬죠? 두 개 나왔어요. 얘네는 어떤 태도인데? 써요. 얘네들은 문화에 뭐가 있다고 믿냐면 우열이 있다고 믿습니다. 문화에 우열이 있다. 우등한 문화와 열등한 문화가 있다고 믿는 겁니다. 우열. 그럼 바꿔 말하면 문화 상대주의는 뭐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문화에 우열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중요한 표현 나왔죠. 선생님 색깔 바꿀게요. 중요하니까 여기. 문화 상대주의는 우열을 가리려는 태도를 경계해요. 그러니까 안 한다는 뜻이야. 문화의 우열을 가리지 않는다는 뜻이야.
인정하자. 얘는 얘고 쟤는 쟤야. 여러분 봐봐요. 어떤 6살짜리 아이들이 여러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다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날따라 여유도 있고 시간도 있고 마음의 여유도 있어. 왜 그래? 라고 물어봤어. 평소에는 하지 않은 짓이죠. 6살짜리 아이들 싸우든 말든 그지? 근데 그날따라 왠지 시험이 끝나고 마음이 느슨해져서 여러분이 여유가 생겼어. 물어봤어. 왜 그래? 그랬더니 걔네들이 흥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글쎄 얘가 파란색을 좋아한대요. 그럼 여러분 황당하겠지. 그래? 얘는 파란색을 좋아하는데 저는 빨간색을 좋아하거든요? 그래. 뭐가? 그러니까요. 이제 대화가 안 됩니다. 쟤는 파란색을 좋아하니까 쟤는 못나네요. 쟤는 빨간색을 좋아하니까 제가 더 못나네요. 이러고 싸우고 있으면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안 가지. 자, 우리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건 빨간색을 좋아하든 파란색을 좋아하든 우리는 우열을 나누지 않습니다. 빨간색을 좋아하는 애가 더 열등하고 파란색을 좋아하는 애가 더 우월하다.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빨간색과 파란색을 좋아하는 건 그냥 취향이 다른 거잖아요. 문화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조장을 하든 그건 그 지역만의 특색인 겁니다. 어떤 게 더 우월하고 어떤 게 더 우리가 개를 먹든 원숭이 뇌를 꺼내 먹든 그냥 먹는 거예요. 그건 빨간색을 좋아하냐 파란색을 좋아하냐를 가지고 우열을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문화의 우열을 가리지 않을 수 있겠지?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자기랑 다른 어떤 나라의 독특한 문화를 들으면 놀라면서 해. 놀라는 것까지 괜찮아. 놀라기만 하면 돼.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돼? 인상을 찌푸려.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한국인들이 개고기를 호들갑을 떨 필요 없어요. 개를 먹든 돼지를 먹든 소를 먹든 취향입니다. 개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야만인이고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야만인이 아니라 그거는 빨간색을 좋아하고 파란색을 좋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이 왜 인정을 안 하죠? 선생님이 얘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우리나라 아직 개고기 먹는 게 불법 아니에요. 오케이. 우열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나면 또 몇몇 친구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개고기를 좋아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개인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개고기를 선생님 개고기 못 먹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완견을 키우지도 않아요. 오케이. 그러면 문화 상대주의를 부정하는 이렇게 문화의 우열이 있다고 믿는 이 바람직하지 않는 태도는 극단적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가 우월하다, 자문화 중심주의. 우리 문화가 열등하다, 문화 사대주의. 또 어떤 친구들이 물어요. 선생님, 자기네 나라 문화가 열등하다고 믿는 그런 태도도 있나? 있어요. 우리 문화는 역시 우리는 안 돼. 역시 외국이 최고야. 이런 어떤 문화의 태도도 있습니다. 그게 문화 사대주의입니다. 사대주의는 우리가 역사에서 많이 들었던 그러한 용어죠. 우리 역사에서 나옵니다. 사대주의라는 단어. 사자는 삼길 사자를 했죠. 삼격. 삼길사 큰 대. 큰 나라를 섬긴다야. 그러면 그 앞에 문화를 붙이면 우리나라 문화가 열등하기 때문에 다른 우월한 나라의 문화를 섬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문화 사대주의. 다른 문화를 더 우월한 것으로 믿죠. 우리 게 아니라 다른 문화, 다른 나라의 문화, 다른 지역의 문화를 더 우월한 것으로 믿고 동경해서 자기 문화는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무시하거나 낮게 평가하게 되겠지. 그럼 그 다음 쓰세요.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자문화라는 건 자기 문화, 자문화의 정체성, 잃어버리겠죠. 자기 문화는 잃고 싶어서 잃는 건데 이거는 강제로 잃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문화는 열등하기 때문에 이건 버려야 돼 라고 해서 버립니다. 자, 여기 중요한 시험 봤지만 대학교는 시험 안 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7-2에 가면 문화 변동의 유형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얘는 뭐가 되냐면 쓰세요. 문화 동화가 됩니다. 문화 동화. 그림까지 그리세요. 자, 이게 자국이야. 자국의 문화가
동그라미 요소와 세모 요소가 있었어. 그런데 여기서 다른 문화를 존경한다 그랬지? 그래서 외국의 문화인 이 네모가 전파가 됩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가 들어오는 거 기억나 그려야 돼. 다른 나라의 문화가 들어오는 거 우리는 전파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문화 동화가 되면 어떤 그림이 나옵니까? 자국의 문화가 사라지고요. 외국의 문화인 이 네모만 살아남는 게 문화 동화입니다. 자문화의 정체성 상실해요. 결국에는 외국에서 들어온 네모만 남게 되는 거. 자, 다음요. 위에 거 볼게요. 자, 정반대 상황이지? 우리 문화가 가장 우월하다고 보는 거죠? 자기 문화가 가장 우월하다. 자문화 중심주의.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 세계 문화를 평가할 때 오직 자기 문화가 기준입니다. 예전에 어느 대륙의 상류층 문화는요. 상류사회의 일원일수록 옷을 더 많이 입는 게 기준이었어요. 옷을 많이 입어. 속바지, 가장 얇은 속바지, 그 다음 속바지, 그 다음에 속치마, 또 속치마, 또 속치마, 그 위에 또 위에 더 그래서 한 7겹을 8겹을 입으면 더 고귀한 신분이거나 더 상류층이고 치마의 크기를 어마어마하게 부풀렸었어요. 그런데 이런 애들이 땡땡 대륙에 갔는데 그 대륙에 살고 있었던 원래 주인들이었던 원주민들은 옷을 되게 가볍게 입고 있었죠. 한 겹. 그랬더니 야만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의 입에서 그들을 야만인이라고 부른 건 자기네 기준이지. 옷을 많이 입어야 고귀한데 얘네들 옷을 하나 입고 있네? 열나 무식한 겁니다. 그들이 옷을 하나 입고 있는 건 더운 나라였어요. 더운 나라에서 7겹의 옷을 차입는 건 그거야말로 미친 짓이죠. 그런데 그 나라의 기후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네를 기준으로 야만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문화 중심주의죠. 쓰세요. 자문화 중심주의는 극단적으로 두 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자문화 중심주의가 심각해지면 첫 번째로 나타날 수 있는 태도가 문화 제국주의입니다. 정반대의 태도는요. 꽉꽉 자 일단 문화 제국주의부터 설명을 할게요. 문화 제국주의는 뭐냐? 자기네 나라 문화가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봐봐요. 열등한 다른 사회 그리고 얘들 입장이야. 열등한 다른 사회를 침략하여 자국의 문화를 자신들의 문화죠? 자국의 문화를 강제로 이식시키려고 합니다. 이식시키려 하는 태도입니다. 전 세계 모든 문화를 자기네 나라 문화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네 나라 문화가 가장 우수하니까. 그 다음 정반대가 있어요. 문화 국수주의. 정반대입니다, 진짜. 자, 문화 국수주의 선생님은 쓸 데가 없어서 뺄게요. 여러분은 쓸 데 있으면 여러분 밑에다가 쓰세요. 선생님이 아래다가 쓸게요. 문화 국수주의는 정반대야. 뭐야? 다른 사회의 열등한 문화가 자국으로 자기네 나라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류하지 않아요. 다른 어떤 나라와도 교류하지 않습니다. 꼭꼭 막아버립니다. 문을 걸어 잠그는 거야. 정반대 상태로 나타날 수 있다. 봐도 제국주의는 다른 나라로 쳐들어가서 자기네 나라 문화를 다 전파하는 거고 국수주의는 아예 다른 나라 문화를 아예 안 받아들이는 거야. 아예.
꽁꽁 문을 걸어 잠그는 거야. 여러분 선배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이겁니다. 문화 제국주의와 문화 국소주의, 즉 문화 빼셔야 돼요. 해도 됩니다. 제국주의랑 국소주의. 제국주의와 국소주의가 자문화 중심주의라는 걸 자꾸 까먹어요. 얘들아, 이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제국주의와 국소주의는 자문화 중심주의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문화 중심주의 안에다 집어넣어야 돼. 뭐랑 뭐를? 제국주의와 국소주의를. 알겠어요? 꼭 집어넣으세요. 이 안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주제 문화 상대주의에서 문화를 바라보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서 봤습니다. 태도. 그런 다음에 나오는 건요. 보편윤리와 문화 성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왜 갑자기 보편윤리라는 단어가 나올까? 그냥 나오지 않아요. 연관이 있으니까 나오겠지. 여기서 보편윤리라는 말이 나온 이유는요. 우리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때 얘들아, 얘네는 언제나 극단이라는 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죠. 아무리 좋은 것도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자, 봐봐요. 지금 배가 굉장히 고파. 우리 준환이가 3일을 굶었어. 근데 저 앞에 빵이 하나 있어. 저는 어떨까? 너한테 그 빵 하나의 가치는? 매우 높겠지. 우리 그때 가치를 화폐로 환산했을 때 3일 굶은 너한테 빵 하나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먹었어. 너무 맛있어. 두 번째 빵이 떨어져. 맛있겠지 여전히. 자, 먹었어. 너무 좋아 효용이. 세 번째 빵이 떨어졌어. 또 먹어 맛있어. 근데 계속 이 상태로 너한테 300개 떨어지면 그 빵이 너한테 무기가 되겠지 이제. 내가 이걸 먹으면 죽겠구나. 극단적인 건 뭐든지 좋은 게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지금까지 뭘 했니? 어떤 나라의 문화를 바라볼 때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라고 했잖아. 자, 근데 어디까지 이해할 거야? 한계가 없을까? 있어. 예를 들어 A라는 국가에선 여성이 결혼 정년기의 여성이 아버지가 정해준 남자가 아닌 자유연애를 통해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그 여성을 이렇게 이불에 둘둘둘 감싸서 쌓은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돌을 던져서 죽여. 그런 문화가 있어. 오케이, 쌤, 이해해요. 그건 그 나라의 전통이잖아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조차도 이해하면 안 된다. 그럼 어디까지 이해해야 돼요? 어디까지 이해하는 게 문화 상대주의죠? 그 답이 여기 나왔습니다. 그게 보편윤리입니다. 보편윤리가 인정하는 부분까지만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여성이 자유연애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고 했는데 돌로 채 죽여? 그건 보편윤리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죠. 인권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거니까. 오케이? 갑니다. 보편윤리. 주치세요. 이게 뜻입니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언제나 존중되어야 하는 윤리. 이게 보편윤리예요. 어느 지역에 갔더니 그 지역에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겨.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을 제물로 잡아서 다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쌤 인정해요. 안 된다고요.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보편윤리에 침해되기 때문에. 여기 나옵니다. 가령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언제나 존중돼야 되는 윤리가 뭐가 있어요? 지금 얘기잖아.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 무고한 사람을 살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런 것을 어기는 문화가 있다? 그 문화는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런 문화는 비판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편윤리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보편윤리에 근거한 문화 성찰의 필요성 나왔지?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침해하는 문화에 대해서는 뭐래?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침해하는 문화도 인정하란 말 안 하지요? 거기서는 뭘 했어? 좋죠. 비판을 하잖아. 그런 보편윤리에 어긋나는 문화는 비판해야 돼. 그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명예살인입니다. 명예살인.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자유연애를 통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딸은 우리 집안의 명예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죽여도 돼라는 문화를 가진 사회가 있어요. 그런 사회에 그런 명예살인은 인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그런 명예살인을 듣고도 박수친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그들의 문화라고 말하는 걸 우리는 부르는 명칭이 또 있습니다. 보편윤리까지 무시해서 모든 걸 인정하려는 태도. 우리는 그런 태도를 네모하시죠.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라고 표현합니다.
단어 있어요.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그러면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를 경계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어가 바로 뭐야? 보편윤리야. 알겠지? 보편윤리가 너희의 척도야. 다란 말이야. 보편윤리라는 척도 다를 가지고 여기 어긋나면 인정하면 안 되는 거고 이 자에 들어오면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시험 끝나고 오랜만에 수업한다고 지금 눈이 그 모양이 된 겁니까? 오케이. 참고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 5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자, 우리 문화 파트 나오면 항상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여러분 시험 안 본 부학교는 이 7단원에 7-1이 좀 내용이 많아요. 세계지도 같은 놓고 문화권별로 구별하는 건데 그 중에 보면 자 여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페이지 넘겨야죠, 여러분. 자료, 참고 자료, 주제 4, 문화 상대주의와 문화 성찰 1입니다. 찾았어요? 오케이? 거기서 4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4번 먼저 보세요. 이걸 정말 여러분 선배들도 말도 안 되게 헷갈립니다. 여기 보세요. 이슬람교가 나오고 우리가 이제 앞에 문화권을 배울 때 이슬람교를 배우고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인도라는 나라에서 주로 인도에서만 거의 믿는 민족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힌두교예요. 힌두교. 자, 힌두교 신자들은 소를 신성하게 여기기 때문에 힌두교 신자들이 금기시하는 건 소고기입니다. 근데 이걸 막 헷갈려요. 이슬람교 소고기, 힌두교 돼지고기. 반드시 고기란 이유만으로 여러분 소고기 금기라고 써주세요. 힌두교는. 근데 여러분 선배들이 하도 많이 헷갈리길래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이거 봐봐요. 여러분이 외우는 소는 검은 소가 아니라 흰 소입니다. 흰 소. 힌두교 소고기. 힌두교 소고기. 힌두교가 소고기를 금기시하는 겁니다. 흰소. 외웠죠? 흰소. 흰소. 무슨 소? 흰소. 자, 그러면 이제 나온 게 이슬람교잖아. 이슬람교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게 합니다. 종교의 율법상.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이유가 뭔지. 우리는 문화상대주의적 태도를 배웠기 때문에 문화상대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이들의 돼지고기 금기 이유가 뭔지 한번 봅시다. 무슬림이라고 말하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이슬람교는 종교의 명칭이고 그걸 믿는 신도들을 우리는 무슬림 또는 모슬렘이라고 불러요. 줄 주세요. 모슬렘. 빼서 쓰세요. 다른 말로 무슬림. 혹은 모슬렘은 뜻이 뭐라고? 이슬람교 신도들. 이슬람교를 믿는 신도들을 우리는 무슬림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혹은 모슬렘 같은 말이야. 모슬렘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지. 갑자기 그 까닭이 궁금해졌다. 알고 보면 정말 맛있는 고기인데 왜 돼지고기를 먹지 않지? 자, 쿠란이라는 건 이슬람교의 경전이죠. 이슬람교의 경전. 쿠란이라고도 하고요. 발음상으로는 쓰세요. 코란이라고도 합니다. 왜 그러기 때문에 이슬람교의 경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는 경전이에요. 쿠란에서 하나님이 금기하신 고기이기 때문이야. 돼지는 더럽고 게으르고 피가 깨끗하지 못해 잘못 먹으면 탈락이 쉽지. 또 돼지는 유목 생활을 하는 중동 지역에 참으로 부적절한 동물이야. 이게 이유예요. 돼지 자체가 이슬람교를 믿는 지역은 사막기, 건조기후가 많거든요. 못 살아요. 돼지는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동물입니다. 물을 엄청 많이 먹어요. 근데 사막에서 사람 먹을 물도 모자른데 돼지를 먹일 수 없겠지. 그러니까 기후에 맞지 않은 동물이에요. 유목 생활을 하는 중동 지역에 참으로 부적절한 동물이야. 유목은 계속 이동하는데 계속 이동해 가야 하는데 물건을 나를 수도 없고 전쟁이 나도 쓸모가 없고 양이나 낙타 같은 초식 동물은 젖을 딸 수 있잖아. 여러분 우리 뭐 돼지 젖 따가지고 우유 만들었던 소리 들어봤어요? 못 들었죠. 쓸모가 없습니다. 양이나 낙타는 젖을 가지고 요구르트, 치즈, 버터 같은 걸 만들지만 돼지는 아니잖아. 돼지는 고기만을 그다음에 쉽게 부패하고 보존할 수 없고 즉 쿠란에서 돼지고기를 금기한 이유는 사실 종교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자연환경의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건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를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요. 두 번째 탐구자료 2번 볼게요. 프랑스 실리마자랭시에 사는 A씨는 최근 아이의 학교 급식 관련 설문지를 작성하던 중 깜짝 놀랐다. 이전 같으면 돼지고기 섭취 여부를 묻는 내용이 있었을 텐데 어쩐지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은 모슬렘이다. 아, 이슬람교 신도구나. 그제? 시청 측에 문의한 A씨는 이제부터는 돼지고기를 먹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먹거나 둘 중에 하나. 이거 폭력적인데요? 이슬람교 신도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먹으면 안 되고. 근데 지금 학교 급식에서 이렇게 나왔다잖아요. 먹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먹거나. 극단적이야. 라는 답을 받았다. 즉, 돼지고기를 먹기 싫으면 채소나 먹으라는 뜻이었다. 실리 마자란치는 지난 30년 동안 모슬렘과 유대인 학생들에게 돼지고기를 대체 메뉴를 제공해왔다. 유대인들도 먹지 않는 게 되게 많아요. 유대교의 경우는 구약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 구약 성서에도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아요. 특히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 뼈 없는 생선, 뭐 있어요? 뼈 없는 생선이면? 뭐 있어? 뼈가 없는 생선이라기보다 뼈가 없는 물고기? 바다 생물. 우리는 좋아하는 거. 오징어, 문어, 낙지 이런 거 못 먹게 해요. 유대교에서는. 그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하느님이 먹지 말랬대요. 그러면 어쨌든 그러나 내달부터 이 같은 정책을 없애기로 하면서 앞으로 돼지고기가 나오는 날에 모슬렘 왜 유대인도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효대교도 하느님 말씀. 그럼 선생님 왜 크리스천교 신자들은 돼지고기를 먹어요? 신약 성경에는 그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모슬렘 학생들은 굶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슬리마자렌 시장은 공공부분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상식적인 방식이라고만 말했다. 프랑스에서 돼지고기 급식을 놓고 이처럼 논란이 있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에는 찰롱 시르손 씨가 학교 급식에서 돼지고기 대체 메뉴를 없앤다고 발표하자 무슬림 단체가 소송을 제기했다. 뭡니까 이게? 문화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갈등이죠.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게 우리나라는 사실 종교의 자유가 인정돼 있지만 무슬림들이 별로 없죠. 여러분 친구 중에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종교 뭐야 이러면 이슬람교 믿을 안 친구는 별로 만나기도 힘들잖아. 있어요. 이슬람교 신도들이 있지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피부로 못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많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해서 우리는 문화 이해 태도 세 가지 기억하세요. 자, 이어집니다. 그 다음 자료 보세요. 주제 4번의 두 번째 자료. 지참금과 인도 여성. 아까 선생님이 문화 상대주의도 한계가 있겠지. 보편윤리의 적용을 받는다고 했잖아. 자, 지금부터 볼 예는요. 보편윤리에 어긋나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같이 보죠. 인도의 관행에겐 지참금 주고받기를 합리적인 행동으로 볼 수도 있다. 즉 당사자들의 선택이며 그들의 가치관과 일치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거래를 통해 신랑의 가족이 구하고자 하는 것은 부와 명성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도에서는 결혼을 할 때 신부를 데려올 때 지참금이라는 돈을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인도는 신분 질서가 남아있는 사회이므로 이 말이 오해하지 마세요. 법적으로는 신분제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평등한데 사회적으로는 카스트라는 게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의 신분제를 카스트라고 하죠. 지참금으로 두 가족 모두가 얻을 수 있는 부귀와 명예는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 또한 인도에서 지참금은 사회 질서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즉 지참금의 액수가 가문의 지위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므로 지참금을 많이 준비하면 명성을 얻을 수 있고 계급 상승도 피할 수 있다. 특히 중상류층에게는 지참금 제도가 결혼을 통한 계층의 위계를 강화하는 통로가 된다. 하지만 지참금 제도는 같은 계층에 속해도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의 지위를 표현하며 여성이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자, 여러분이 이 문장의 핵심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앞에까지만 쭉 읽으면 지참금을 인정하는 태도로 보이죠. 하지만 붙어 있어요. 하지만 이 필자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여성이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가 핵심이기 때문에 지참금을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글의 핵심은. 그러니까 문화 상대주의로 인도의 지참금 제도를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 측면이 더 강하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나 좀 봐봐. 사람을 죽인다던가 하는 건 완벽하게 우리가 비판할 수 있어. 보편윤리에 완전히 어긋나니까. 하지만 이 정도. 지참금 같은 경우는 과연 문화상대주의 폭이 들어올지 아닐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이 필자가 말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지참금 문화 같은 경우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자 자문화 성찰 아까 내가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 이해 태도 중에 자문화 중심주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예가 한번 나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동남아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심각한 편이다. 우리나라 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인들을 말하는 거야? 우리의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인종 편견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강남 한복판에서 백인 남성과 동남아 남성이 영어로 길을 물어올 때 사람들은 각각 어떤 반응을 보일까? 먼저 백인이 길을 물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길을 알려주었다. 어떤 사람은 물어보기도 전에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기도 했고 영어를 몰라도 길을 알려주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었다. 반면 동남아인이 길을 물었을 때 사람들은 못 들은 척 지나가기 일쑤였고 가던 길을 잠깐 멈추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 물론 이거는 한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의 실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몇 년 전보다는 우리나라의 어떤 감수성이 좀 더 나아지긴 했지만 이런 부분이 특히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남아있어요. 선생님이 아는 지인의 여동생이 이제 결혼을 외국인 남성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아프리카 대륙쪽에 사시는 분인데, 그래서 아이가 당연히 혼혈아가 나왔겠죠.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흑인종이죠. 흑인종의 피가 좀 더 우성이기 때문에 아이가 되게 딱 봐도 얘가 혼혈인데 흑인 혼혈인 걸 알 수 있어요. 머리가 굉장히 이제 곱슬곱슬하고 피부도 굉장히 검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냥 근데 얘가 한국말 하면 되게 신기하죠. 잘하면 되게 잘합니다. 우리가 엄마 이렇게 막 불러요. 라면 이게 뭐야? 막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귀여워요. 근데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귀여워서 바라보는데 대신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마음속으로 실례잖아요. 너 되게 신기하다. 이런 말도 좀 되게 신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고 있는데 연세 많이 드시는 분의 간혹 지나갈 때 그분들은 그 아이를 차별하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고 아빠가 깜둥이야 엄마가 깜둥이야 이렇게 물어요. 그럼 옆에 지나 이게 저러면 안 되는데 왜냐면 깜둥이라는 표현은 차별적인 발언이잖아요. 모순적인 발언이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 할머니를 교육시켜야 될지 아이의 길을 막아줘야 될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야? 우리는 자문화 중심주의를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여기서 보이는 건 자문화가 아니고 사대주의예요. 자문화 중심주의면 동남아시아인들 좀 더 친절하게 되었어요. 갖춘 학문적이니까 인종차별주의적인 건데 인종차별 중에서 특히 백인우월주의에 우리도 영향을 받았다는 걸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7단원의 마지막 주제는 뭘 강조하면서 끝날까요? 이 문화 파트가 제목이 뭡니까? 문화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제 4번은 여기서 끝낼게요.